송승준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부하 시험기인데 우리가 알고 계시는 게 보통 역률 저항 부하 시험기로 보통 알고 계시는데 제가 오늘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역률 부하 시험기. 그래서 저희 회사의 이제 슬로건이 아직도 발전기를 공회전 시키다니. 그래서 이 얘기는 뭐 발전기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해외도 그렇지만 유독 한국이 좀 공회전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부하로 운전하는 경향이 많다 이거죠. 그래서 공회전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이고요. 지금 옛날에 한 10년 전에 우리가 블랙아웃이 아주 크게 있었죠. 그래서 그때 이제 대규모 이제 정전이 생겼었는데 그때 이제 나온 얘기가 발전기가 많이 있는데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더라.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이 발전기 관리의 주체가 한국전기안전공사입니다. 그 안전공사에서 약 520개 그 샘플을 조사해가지고 이제 부하 운전, 실부하 운전하는 게 약 11%, 그 공회전, 무부하 운전하는 게 한 89%. 그런 식으로 이제 무부하 운전하는 경향이 너무 많고요. 참고로 미국 같은 경우, 뭐 영국, 호주, 뭐 그런 나라들은 한 부하 운전을 노드뱅크를 통해서 하는 게 한 6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나라가 좀 현저히 떨어지고요. 이 노드뱅크 운전이 지금 보면은 이제 구글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 발전기를 이제 부하 없이 운전해도 좋으냐? 그러면 이제 부하 없이 운전해도 상관은 없는데 그 이제 웨스테킹이라는 게 생긴다. 이게 한국말로 이제 습식 적재라는 거죠. 보통의 경우 IDC에서 한 2주에 한 번씩은 이 공회전을 해요. 보통. 그래서 이제 이 공회전 하는데 그 의미를 잘 모르시고 하는 분들이 제법 있어요. 사실은 뭐 웨스팅이고 뭐 이런 어려운 말보다도 그 실제로는 그 엔진에 보면 실린더가 그 수직으로 돼 있잖아요. 그 실린더에 좀 안 쓰다 보면 그 엔진 오일이 이렇게 좀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동 걸 때 좀 쉽게 얘기하면 좀 빡빡한 거죠. 그래서 시동이 잘 안 걸리고. 그래서 그 엔진을 오일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한 2주에 한 번 내지는 한 달에 한 번씩 좀 발라줘야 되는 거죠. 두 번째가 이제 그 배터리 방전 그런 문제 때문에 한번 이제 무부하로 이렇게 운전을 해주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게 습식적재 또는 뭐 이렇게 흘러내린다 그런 때서 이제 슬로버링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어, 이 습식적재 탄소 찌꺼기거든요. 이제 카본이 이런 이제 여기 그 뭐 피스톤이나 밸브 뭐 터보 차저 이런 쪽에 이렇게 쌓여가는 건데 이게 이제 검댕이 뭐 영어로는 뭐 수투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런 게 많이 쌓이다 보면 뭐 연료 가속비, 엔진 출력 감소, 배기가스 증대 이런 엔진 고장의 원인 뭐 이런 게 발생을 합니다. 이게 이제 그 습식 적재의 그 대표적인 피해 사례인데 우리가 이제 발전기를 처음에 시동 켰을 때 이제 검은 연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게 이게 다 이 습식 적재의 원인이고요. 주로 이제 질소 산화물이라기보다는 이게 이제 저 수투죠. 이제 매연의 그 어떤 그 검댕이가 이게 타가지고 나오는 거죠. 처음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슬로버링 현상이 계속 이런 게 나오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엔진의 특성이기도 하지만 이제 이거 가솔린 엔진하고 이제 디젤 엔진을 좀 차이를 보면 가솔린 엔진은 이제 스파크 점화 방식이고 디젤 엔진은 이제 압축 점화 방식. 엔진 자체가 틀리고 그 가솔린 엔진은 처음에 이제 흡입할 때 연료하고 공기를 같이 흡수를 해서 그걸 갖다가 흡입 압축 점화할 때 이제 이 스파크가 이렇게 불꽃을 튀겨가지고 점화하는 거고 이 디젤은 그냥 그 공기만 흡입해서 최대한 압축해서 뜨거워지면은 그때 이제 연료를 주입을 해가지고 이제 고압으로 이제 피스톤을 밀어 올리면서 이제 점화시키다 보니까 이제 강제적으로 좀 뭔가를 하다 보니 그 이 질소 산화물이 이제 가솔린 엔진에는 질소 산화물만 생기는데
그 필연적으로 이제 디젤 엔진은 이 질소 산화물 플러스 이 수투, 검댕이라는 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뭐야 그 버스나 트럭 같이 그 좀 토크를 필요로 하는 거를 이제 디젤 엔진을 쓰는 이유가 이 고압으로 이렇게 좀 밀어 올리는 힘이 순간적인 힘이 세서 그렇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연료에 이제 기본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그 원유를 갖다가 인제 가열을 하면 인제 밑에 찌꺼기가 인제 우리가 아시는 아스팔트고, 그다음에 인제 중유 인제 벙커유라고 하는데 요게 주로 선박용 연료고요. 그다음에 경유가 인제 디젤 엔진에 들어가잖아요. 그다음에 인제 등유 우리 난방용으로 쓰는 거. 그다음에 인제 가솔린인데 문제는 인제 가솔린은 연료가 그 끓는 점이 뭐 한 평균 한 50도 정도에 끓어서 그 액체가 기체화되기 때문에 뭐 디젤 엔진 안에 뭐 이렇게 내부적으로 뭐 쌓이고 그럴 게 필요 없어요. 근데 인제 디젤 엔진은 250도 정도는 끓여줘야 좀 이게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무부하 운전, 공회전을 하면은 이 온도에 도달하지 못하니까 연료가 할 수 없이 디젤 엔진 안에 그 계속 찌꺼기로 남아 있게 되는 현상이 계속 누적이 됩니다. 그 노드뱅크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은 가장 많이 쓰는 게 인제 우리가 발전기 테스트고요. 그다음에 뭐 AVR 거버너 세팅할 때, 병렬 운전할 때 필요하고, 역률 시험할 때 또는 뭐 가도 응답 시험할 때, 그다음에 또 UPS 테스트할 때. 그래서 이 안에 노드뱅크 안을 보면 인제 다운 TR 그러니까 6.6 kV를 380 볼트로 다운시켜 주는 변압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항 부하기하고 우리 저 리액턴스 L 또는 C, 주로 이제 L을 많이 쓰죠. 예. 유도성 그 리액턴스를 많이 쓰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UPS를 쓰고, 그래서 발전기하고 UPS를 테스트할 때 많이 씁니다. 그 테스트 국제 규격은 이제 미국 방화협회 NFPA에서는 이제 매달 30% 이상을 부하해서 30분 이상을 운전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이제 국제 표준 기구 ISO 8528에서는 그 이제 파워 팩터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상에서 0.8에서 이 발전기를 매월 테스트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이제 ISO 8528 좀 자세하게 들어가면 이제 그 그레이드 1, 그레이드 2, 그레이드 3, 그래서 그레이드 1은 그냥 일반적인 빌딩이고 G3 우리 데이터 센터 같이 좀 중요한 건물은 이제 G3에 의해서 이제 테스트를 하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G1 이제 전압하고 이제 주파수하고 이제 전압을 주로 비교를 하는데 그 한 5배 정도 차이가 나죠. 이게 G1보다 G3가 좀 더 그 뭔가 좀 혹독한 환경에서 지금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발전기 이제 명판을 보더라도 제조 규격에 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캐터필라 그러면 이제 NFPA 110에 의해서 설계돼야 하고, 이게 기준입니다. 설계 기준. 그래서 ISO 8528 5번 트랜지언 리스판스에 맞아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이 트랜지언 리스판스 이제 가도 응답이라는 건데요. 그다음에 이제 커민스 같은 경우도 뭐 ISO 8528 G3 아까 말씀드린 그 데이터 센터 같은데 병원 같은데 쓴다는 그 그레이드. 그다음에 이제 이거 이제 독일의 MTU인데요. 이거 뭐 국내에서는 많이 보급이 좀 많이 안 됐죠. 커민스나 캐터필러에 비해서. 그 독일 회사하고 롤스로이스 계열사이기도 하고 뭐 BMW 그룹이기도 하고 뭐 하여튼 좋은 엔진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우리나라 저기 그 뭐야 전차나 그 잠수함 같은 데 쓰는 게 이 MTU 엔진이 많이 써요. 여기서 보면은 그 ISO 8528 5번에 맞춰야 된다. 그리고 트랜지언 리스판스를 테스트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드뱅크의 종류를 보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시는 것들이 그 R부하, R부하면 이제 저항부하니까 이제 히터나 뭐 이런 등, 그래서 엔진만 테스트하는 거고요. 역률부하형,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역률부하형 노드뱅크를
적용을 해야 엔진하고 알터네이터를 전부 다 전체적으로 테스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률, 쉽게 얘기하면 이제 좀 전력의 비율을 갖다가 줄여서 이제 역률이라고 하는데, 이걸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우리 현장에 보면은 부하가 우리가 R 부하만 있는 게 아니고 유도성 부하도 있고 용량성 부하도 있고 그렇게 혼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덕터나 콘덴서, 저항 이런 부하가 혼재가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피상전력에 대해서 유효전력 비율을 갖다가 이제 역률이라고 하는데, 이 역률이 안 맞으면 이런 식으로 이제 쓰지 않는 그런 전력으로 남아있게 되죠. 그 발전기에 보면 아까 0.8 지상에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지상이 이제 여기 무효전력 여기서 1서부터 0.8. 0.8까지는 무난하게 쓸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여기로 가면 이제 진상이 되는데, 진상이 되면 그 전압이 불안정해져요. 뭐냐면 이제 부하가 이제 L, 그러면 이제 L은 이 자기장을 갖다가 흡수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야 모터나 변압기가 자기장을 흡수해서 써야 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진상이 되면은 이 발전기가 자기장을 만들어서 여자 전류를 보내줘야 되는데 얘하고 부닥치니까 가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압이 불안정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고, 또 반대로 또 지상을 넘어 오래 가다 보면은 이제 그 안에 발전기 안에 그 노토라고 하는데 이게 해전자인데, 이게 해전자가 이제 가열이 돼 버려요. 그래서 꼭 지상 운전 한 1.0에서 0.8 안에 요게 1.0 정도 쓰는 게 가장 최적화된 거죠. 아무래도 그 가동답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트랜지언 리스판스라고 하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출력이 정상 상태 되기까지의 응답 속도. 그래서 이제 AVR이라는 게 있고 거버너가 있는데, 이제 AVR은 이제 전압하고 전류를 제어를 하고요. 그리고 무효 전력을 제어를 합니다. 거버너는 이제 그 속도를 제어하고 주파수를 제어하고. 그러니까 이 엔진에 있어서 이 엔진에 이제 기계가 있다 그러면 우리 사람으로 따지면 이제 머리 같은 존재죠. 소프트웨어적인 거니까. 근데 발전기의 문제는 뭐냐면, 한전에 비해서 엔진은 전압은 좀 일정한데 주파수가 좀 불안정한 특성이 좀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또 이 전압하고 이 주파수가 서로 동조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부하가 이런 식으로 쭉쭉쭉 올라가면 전압하고 주파수는 그때마다 한번 휘청휘청 떨어집니다. 그래서 꼭 이 AVR하고 거버너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고요. 그 발전기에 보면은 이 엔진은 유효 전력을 만들어내는 일을 하고요. 이 알터네이터, 요거죠. 이 코일 감아놓은 알터네이터는 무효 전력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데이터 센터에 그 발전기는 저항부하고 인덕턴스 부하를 걸어서 R 플러스 L 로드뱅크를 적용을 해야 되고, 그 외에 뭐 UPS나 서버, PDU 뭐 이런 거는 그냥 저항부하로 해도 이제 무난하게 이제 체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좀 정리하면, 이제 R 부하기하고 R 플러스 L 로드뱅크를 비교를 하면, 저항 부하기만 했을 때는 그냥 엔진만 테스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알터네이터는 테스트를 못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노드 쉐어링, 아까 발전기 병렬원열 할 때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노드 쉐어링, 이건 킬로와트하고 K바 이거를, 그러니까 유효 전력하고 무효 전력을 다 테스트하려고 그러면은 이 저항 부하기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트랜지언 리스판스, 아까 말씀드린 그 AVR하고 거버너, 그 전압 주파수 컨트롤 해주는 거, 그런 것도 테스트하려고 그러면 그 저항 부하기는 안 되고 R 플러스 L 부하기로 이제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여기 이제 일반적인 그 노드뱅크 사진을 제가 좀 보여드리는 건데요.
요건 저 아스코 로드뱅크고요. 그 조금 뭐 차이가 좀 느껴지시나요? 여기 이제 일반적인 노드뱅크는 보면은 이제 수동식으로 이 토글 스위치가 많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매뉴얼 방식이죠. 거기에 비해 이제 아스코사 제품은 이제 토글 스위치는 안 달려 있고요. 이게 디지털 방식입니다. 그래서 전자식이고요. 그 제일 중요한 게 아무래도 노드뱅크에서 핵심은 저항부하기죠. 유효 전력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여기 보면 사진에 요 그 터빈 블레이드인데 이거 두산중공업에서 만드는 터빈 블레이드인데 이 저항 부하기에 이 사진을 왜 보여드리냐면 이 저항 부하기에 이거를 갖다가 쓰는 그 이 재질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니켈 합금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전류성을 갖고 있고 그리고 고온 내식의 내산화성.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잘 썩지 않는다, 녹슬지 않는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조를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저항부하기 안에 그 니켈 80%, 20% 크롬 섞여 있는 이게 선이 있고요. 이게 저항이 있고 그 다음에 산화 마그네슘으로 감싸주고 그 또 겉에를 또 녹슬지 않게 스테인레스로 또 이렇게 또 감아주고요. 그래서 스테인레스 플러스 니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제품은 그냥 일반 철입니다. 그냥 철 합금이고요. 아스코 거는 이제 니켈 합금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철이다 보니까 자석에 달라붙겠죠. 그 자석에 달라붙다 보니까 진동이 생깁니다. 서로 간에. 그 안에서 이제 노드뱅크 안에 여러 가지 철 제품이 있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달라붙는 그런 현상이 생겨요. 그 요즘 비철금속 가격을 보면 제가 카다로그 만들 때만 해도 요 철강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았는데 좀 많이 오른 거예요, 이게. 그래서 비철금속 가격을 보면 그 주석이 제일 비싸고요. 그 다음이 이제 니켈입니다. 니켈. 지금 니켈 가격이 약 철의 한 28배, 예전에 한 40배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철을 쓰면 녹이 슬고 그리고 부식되고 그런 단점이 있는데 그 아스코사 제품은 이제 그런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덕터 코일. 요거는 이제 무효 전력을 만들어내는 그 장비고요. 그래서 그 여기 보면 이제 진공 함침 처리를 했다. 그리고 절연을 H 180도 정도로 맞췄다. 일반적으로 절연 보통 한 F 정도 합니다. 그런데 요 그 절연 마감재를 갖다가 이렇게 하고 진공 함침을 한다는 얘기는 이 구리 이 코일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이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갖고 진공시켜서 다시 빼내가지고 이제 그 절연 마감재를 써가지고 이제 그 인덕터 코일을 만드는 건데요. 이런 일을 왜 하냐 그러면 이제 이 기공이라는 이 고체를 다듬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조그만 이제 점들이 생기는데 이런 거 갖다가 이런 미세 구멍을 갖다가 이제 메꿔주기 위해서 이래야 이제 그 제대로 된 성능이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열이 많이 나다 보니까 냉각팬으로 좀 이제 식혀줘야겠죠. 그래서 이런 송풍기 팬을 쓰는 게 아니라 항공용 블로우 팬, 에어로포일 팬이라고 하는데요. 좀 디자인이 살짝 틀리죠. 그 다음에 이제 부하 용량 조정하는 거 갖다가 이제 그 부하기가 있으면 그걸 갖다가 마그네틱 컨덕터로 이제 그 온오프를 해주고요. 그걸 갖다 다시 또 이 퓨즈를 이용해서 단락에 대해서 이제 좀 보호해주는 이 퓨즈가 그 일반 퓨즈는 아니고 이제 HRC 퓨즈라는 걸 쓰는데 HRC 퓨즈는 이렇게 생겼고요. 내부가 이런 실 퓨즈하고는 좀 차원이 좀 틀린 거고요. 한 그 속도가 한 2ms 아까 보니까 방금 전에 그 우리 MC12가 뭐 2.5ms 나온다고 하는데 상당히 빠른 거죠. 보통 MC12가 10ms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이 매뉴얼 그 토글 스위치들
이런 게 있는데 저희는 이 리모트 컨트롤러로 쓰고 있고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요 컨트롤러만 있으면 이 큰 노드뱅크를 다 제어가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 선이 없어 보이는데 사실은 이게 선이 연결돼야 돼요. 이게 선이 있습니다. 선이. 그래서 한 1km까지 그 1km 있는 데서부터도 이게 제어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 컨트롤러는 그 폴리카보네이트 IP65라고 해가지고 그 폴리카보네이트라는 건 뭐냐면 우리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그런 플라스틱 그런 걸 다 폴리카보네이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IP65니까는 이제 먼지에 대해서 방진 65니까 최대 등급이죠. 6이니까 5면은 그 물로 막 이렇게 쳤을 때 그 방수되는 그러니까 68이 최고 등급인데 그거는 이제 물에 완전 잠겼을 때도 멀쩡하다는 뜻인데 물에 이거 잠기면 안 되고요. 그냥 물이 어느 정도 떨어져도 그 방수가 되는. 그래서 요 컨트롤을 통해야 이 트랜지언트 리스판스 테스트가 용이하게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일일이 사람 손으로 토글 스위치를 다 눌러줘야 돼요. 그리고 그 컴퓨터로 우리 모니터링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ISO 8528 기준에 의해서 데이터를 다 체크할 수 있고 그냥 자동으로 여기다 넣어가지고 엔터 치면 이런 리포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운영자 입장에서 상당히 편한 거죠. 뭐 이렇게 현장 나가서 테스트하는 걸 갖다가 다 적을 필요 없이 여기 다 기록이 남으니까 이런 그 눈으로 볼 수 비주얼하게 다 보이니까. 그리고 이제 모노코크 프레임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큐비클이 알루미늄 구조광에다가 그냥 일반 철의 그 아연 도금한 게 아니고요. 그 알루미늄 구조광이니까 이제 그 녹슬지 않는다는 뜻이죠. 부식되지 않고. 그래서 이런 프레임에다가 이 각종 컴포넌트를 얹힌 게 아니고 미리 설계된 이런 제품에다가 각종 컴포넌트가 딱딱딱 맞게끔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 노드뱅크를 움직이거나 이렇게 할 때 삐그덕삐그덕 그런 소리가 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근데 노드뱅크가 좀 이게 열이 많이 나다 보니까 보통의 경우 해외에서는 이 외부에 많이 옥상 같은 데 설치를 하는데 저희는 이제 이렇게 내부 지하 3층, 4층 이런 데 내부에 설치해도 이 에어덕트 하는 그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이 노드뱅크를 내부에 설치해도 문제 없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좀 썸머리를 하자면 일반 제품은 저항기가 철이고 아스코코 니켈이다. 그리고 인덕터 코일을 진공 함침을 했다. 그리고 운전전 소음이 좀 작고 큐비클이 모노코크 구조광이라는 거. 그다음에 리모트 컨트롤러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노드뱅크 병렬 운전도 가능합니다. 한 14대까지 가능하고요. 그리고 부하 스텝이 최소 용량 1km 정도까지. 그리고 트랜지언트 리스판스라는 거 가도응답 테스트가 가능하다. 뭐 그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월 발전기 용량의 30% 부하를 30분간 운전해서 가장 중요한 습식 적재를 없애야 되고요. 그 대부분의 현장이 R 부하, 저항성 부하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임피던스 부하잖아요. R도 있고 L도 있고 C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 저항 부하는 그 발전기에 엔진만 테스트하는 건데 제대로 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엔진하고 발전기를 포괄적으로 전체를 테스트해야 되는데 이때 이 I 플러스 L 부하기로 테스트를 해야 역률에 대해서도 테스트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가도응답, 트랜지언트 리스판스 하려면 그 안에 AVR이라는 그 전압 조정기하고 거버너, 주파수 조정기 이거를 같이 테스트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상으로 노드뱅크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